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오늘도 남다른 관점으로 날카롭고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박용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당선인 대선 9일 만에 인수위 닻이 이제 올랐는데 새 정부 청사진을 그릴 인수위의 그 주요 과제 그리고 이제 압축될 수 있는 그 테마가 통합, 지금 서운함으로 압축이 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청년은 없고 여성은 귀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선인 측은 청년이 실무를 맡는다 이렇게 밝혔는데 현재 이 상황을 두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용훈 위원장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청년이 실무를 맡는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청년이 실무를 보조하는 그 수준에 그칠 거다. 굉장히 우려스럽고 저는 뭐 청년이나 여성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기후 분야도 없고 교육 분야도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윤석열 후보 당선인의 인수위가 지금 서우남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그리고 50대 그리고 남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이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서 인수위를 통해서 좀 정책적인 것을 반영해야 되는데 너무 좀 편파적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후보 주변에 있는 그런 측근들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온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과연 국민의 민심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인지도 의문스럽고 네. 선거 기간 동안 청년에 대한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내셨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그러면은 굉장히 높이 샀는데 이런 인수위 과정, 당선되고 난 다음의 행보를 보면은 청년이라는 것은 결국 선거 과정에서 전략에 불과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뭐 여성가족부 폐지하면서 뭐 그런 갈라치기 이준석 대표는 또 뭐 여성은 아젠다 형성에 뒤처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여성에 대해서 좀 배제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네. 평소에 이제 뭐 그 주장했던 경륜을 중요시하겠다 이런 인사가 이번에 반영이 된 것 같네요. 저는 오히려 깜짝 인사라고 해가지고 청년들 몇 명 상징적으로 자리에 앉히고 하는 거 안 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인수의 구성에 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뭐 어색한 비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수위는 보여주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결국 차기 정부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갈 것인지, 그다음에 차기 정부의 정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들 큰 기조들을 결정하는 자리지. 그것이 예를 들면 여성이 좀 적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남성이 좀 많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반대로 여성이 많고 남성이 적고, 예를 들면 청년만 많고, 예를 들면 기성세대가 적다 그러면 그건 뭐 그거대로 문제 지적 안 하겠습니까? 다 각자의 장단이 있는 것이고 인수위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윤석열 당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 그다음에 그동안 많이 호흡을 맞춰왔던 분들과 인수위를 꾸려가지고 빠르게 이제 정부를 안착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이 구성을 통해서 뭐 차기 정부가 이렇게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억지라고 저는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어떤 여성들이 소위 말하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부족하다, 인원 자체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차기 정부가 여성 정책 내지는 뭐 양성평등위원회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인수위 구성을 가지고 여기에서 뭐 청년이 적다, 여성이 적다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색한 비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인수위에 보이지 않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이죠. 아무래도 인수위 내에 부동산 별동대, 부동산 태스크포스 팀이 꾸려질지 이런데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사실 국민들의 공통적인 관심사 중에 하나가 부동산 문제 아니겠어요? 이 핵심 중에 핵심인 부동산 문제를 1호로 구상하지 않은 점이 사실 조금 의아스럽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이제 1호로 구성하지 않았다. 내지는 이제 지금 인수위원 내에 부동산 전문가가 없다. 경제 2팀이죠. 경제 2팀에 왜 부동산 전문가 없느냐 이런 비판이 제가 있는 것을 보고 왔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에서도 부동산 전문가,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랑 발맞추기 위해서 전문가 한 분을 파견을 해가지고 실제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수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인수위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수위원은 24명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어요. 저희가 더 많이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는 구조가 되고 오히려 전문위원이나 실무위원 단위에서 어떤 분들이 들어오느냐 이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실제로 전문위원, 실무위원 단에서는 부동산 정책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고 포진할 예정이다.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실무위원으로서 지금 파견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돼서 그 윤석열 인수위가 소홀하게 하고 있다. 이거는 일단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 사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부동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이나 윤석열 인수위에서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 중요도를. 당연히 앞다퉈서 가장 중요한 정책들을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정을 수행하시면서 부동산 문제는 저희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반사 이익을 윤석열 당선인이 얻은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부동산 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인수위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분명히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건축과 재개발 문제가 제일 주요한 의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출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인수위원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 하나 가지고 과연 부동산 정책이 인수위 전체 기조 속에서 얼마나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또 의문이 들고요.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 의원이죠.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동산 전문가예요. 근데 물망에 올랐다가 최종 명단에 빠진 것을 보고 과연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 지금 나날이 올라가고 있는 부동산 집값 안정화에 주안점을 둘 수 있는지 의문이고 또 윤석열 후보는 뭐 수백만 채 주택을 공급하겠다 공언한 바도 있거든요. 그런 정책을 과연 인수위에서 다루지 않으면 어느 수준에서 다룰 건지 그 거대한 정책을 다루는 부서는 어딘지 이렇게 궁금할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현재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도 역시 소통과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구중궁궐에서 탈피하겠다라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이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부동산이나 말씀하셨던 그 코로나 같은 민생 문제부터 먼저 챙겨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그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를 옮기는 것은 충분히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위치가 용산이라는 것이 저는 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국민과 소통을 하고 싶으면 세종이나 이런 곳으로 가야죠. 용산과 광화문의 차이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세종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 균형 발전, 청년들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가기 때문에 저는 그게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에요. 국민의힘에서는 500억이 소요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확실한 거짓말이거든요. 청와대의 각종 시스템, 기기, 뭐 기물 같은 것을 옮기는데 4천억이 필요하고 새로운 국방부의 부지를 알아보고 건물을 짓는데 7천억이 들어서 총 1조가 넘는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광화문에 있을 때 그리고 용산으로 옮길 때 그 효용성이 큰 차이가 없다. 한 가지 표현을 빌리자면 왼쪽에 있던 동전을 오른쪽 주머니에 옮긴다고 해서 그 동전이 금화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서울 안에서 옮긴다고 해서 소통이 늘어나고 뭐 국민과의 그 밀접한 관계가 생긴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용산 국방부 그 청사에 옮긴다고 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윤석열 당선인을 자주 보겠어요. 저는 그 첩첩한 그 경우 속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네. 소통이 어렵다고 봅니다. 네. 500억이 아니라 1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만간 국민의힘 측에서 비용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겠다고 이제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그 민생 문제가 아직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마 이 청와대 이전 문제가 주로 모든 이슈를 좀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생 이슈들이 좀 묻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네. 저도 좀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용산으로 이전하는 데에서 뭐 이런저런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세종이랑 용산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권력기관이 있는 곳이 대개는 이제 수도를 많이 우리가 삼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제 수도를 이전하는 문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도의 문제로 연결이 될 텐데, 우리가 세종시 이전에 이미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도 한번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이 나가지고 우리 이 서울의 수도는 당연히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고 그 권력기관이 위치하는 것도 역시 서울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세종과 뭐 용산을 비교하는 것은 일단은 뭐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생각 일단 들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용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리적 공간의 의미가 있지만 정치적 상상력이 또 필요한 공간, 정치적 어떤 뭐랄까요, 문화적 공간들이 열린다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청와대에서 일단 나온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김영삼 대통령부터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이뤄서 윤석열 당선인까지 모든 이 대통령 후보들이 이야기했고 대통령들이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매번 실패했었거든요. 그럼 저번에 우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으로 나오시겠지만 거기에도 좀 실패를 하셨고, 사실 이번에도 광화문을 내놓으려고 하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나와야 된다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왜 용산이냐? 그러면 서울 시내 어디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가장 적합한 공간을 찾아서 저희가 용산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나오는 순간 여러 가지가 바뀔 겁니다. 공간의 변화가 주는 문화적 변화의 압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시기적으로 굉장히 뭐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용산으로 가는 것 자체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 추진을 두고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발언이 논란입니다. 청와대를 안 쓸 거면 우리가 쓰면 안 되냐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이 탁 비서관을 향해서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냈어요. 개별적인 이런 의사 표현을 좀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냈는데 여기에는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소리죠. 이건 혼을 내신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쓸모없는 말씀을 하셨다. 탁현민 이 의전비서관이 이런 소리를 뭐라 합니까? 저는 전혀 의미 없는 소리를 지금 했고, 안 그래도 지금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니면 윤석열 당선인이나 다들 공감을 했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하려다가 실패를 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 문재인 청와대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뭐 안 할 거면 우리 쓰게, 그 우리는 또 뭡니까? 누구가 쓰겠다는 겁니까? 그런 의미에서 소위 말하는 뭐 진영 논리 이런 것까지도 비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 말 그대로 정말 쓸모없는 소리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혼을 내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탁현민 비서관이 현직에 있는 청와대 비서관이잖아요. 굉장히 옳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고 봐요. 이게 뭐 사담으로 그냥 농담식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이지 청와대 비서관이 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뭐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실제로 드러난 게 이 SNS 메시지라고 봐요. 네. 우리가 쓸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문 대통령이 청와대의 문은 늘 열려 있다 이런 뜻을 오늘 밝혔거든요. 이게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보시는지 혹은 윤 당선인과의 회동 임박이라고 보시는지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을 빨리 잡아야겠죠. 왜냐하면 다음 정부를 이끌 당선인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는 진영을 떠나서 좀 다음 정부가 성공할 수 있게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그 전초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인수위 과정에서 정부가 제대로 이양될 수 있게 또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은 진영을 떠나서 다음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이어갈 수 있게 이렇게 배려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약속을 잡으려고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저도 뭐 최대한 빨리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번에도 약간 예민한 정치적 이슈 때문에 못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저분들께서. 그리고 지금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랑 윤석열 당선인이랑 하루라도 빨리 만나야 되는 것이 지금 코로나로 인한 우리 손실보상 문제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이것은 뭐 하루 이틀 미룰 일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정부와 국회가 협의를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고, 단순히 지금 문재인 대통령 혼자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윤석열 당선인이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둘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되는 민생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만나야 되는 것이 맞고, 거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께서 먼저 손을 내미신 것 같고 당선인도 여기에 대해서 화답을 했기 때문에 아주 근시일 내에 두 분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그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윤호중 비대위 체제. 윤호중 그 비대위원장의 사퇴로는 여전히 이제 거센 상황에서 오늘 윤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갈 길을 가겠다 이렇게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당이 현재 자중 질환이다 이런 이제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내용이 수습될지 아니면 앞으로 더 확대될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오늘 2시 반에 윤호중 원내대표,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이죠. 이분이 정면 돌파를 선언을 하면서 조금은 잠잠해진 분위기예요. 그렇지만은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실 명분이 없는 비상대책위원장이잖아요. 지도부의 일원이기도 했고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만큼 당 안팎에서 굉장히 비판을 받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당 안에 있는 인사들 그리고 당 밖에 있는 지지자들의 마음 한켠에는 지금 비상인 상황에서 마냥 비대위를 비판할 수만은 없다. 물론 비대위원 몇몇의 발언 때문에 당이 혼란스러울 수 있겠으나 그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는 좀 비판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당이 하루라도 빨리 이런 비상인 상태를 벗어나서 좀 하나 되는 모습으로 되기를 당내 의원들도 그렇고 모두가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이제 비대위원장 명분이 없다고 하셨는데 뭐 당원 당규상 원내대표가 지금 비상대책위원장 역할을 맡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당원 당규라고 하는 것에 명분이 있는 것입니다. 당원 당규라는 것이 모든 전당원의 투표에 의해서 전당원의 그 어떤 총의를 모아서 만들어진 것인 것만큼 저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원장으로서의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명분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비대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저도 비대위원 출신이지만은 기본적으로 계속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대위원장이 당원 당규상 임명되거나 아니면은 전당원 투표에서 비대위원장이 결정이 되면 나머지 비대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지명을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래도 선출된 최고위원들보다는 권한이 좀 떨어지게 되고 지지 기반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비대위가 가진 숙명인데 반면에 이제 비대위라고 하는 것이 비상대책위원회의 줄임말인 만큼 비상 상황이라는 것도 같이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비상 상황이라는 것은 당의 위기가 있거나 아니면 선거에 크게 패배했거나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상황 속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열리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민주당 의원들이 뭐 내 입맛에 맞지 않다, 뭐 이 사람은 명분이 없다라고 해서 흔들기 시작하면 어떤 비대위도 사실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비대위원장이 총을 들고 총대를 메고 결국 이 비상 상황을 뚫고 나간다고 한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 정치하지 말고 사실 비대위원장이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뭐 뼈아픈 소리 했다고 해서 비대위원들 비판하고 비대위원장 비판하고 하는 거 보면서 과연 민주당은 반성의 의사가 있느냐라는 인식을 국민들께서 하실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몇몇 비대위원들 아까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언사들이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에 계신 의원들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봐서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민주당이 못했던 이야기들을 했던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대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흔들리는 위치에 있지만은 민주당이 정말 바로 맞닿아 있는 지방선거에서 조금이라도 국민의힘과 대등하게 겨뤄볼 수 있으려고 한다 그러면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나머지 비대위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식밖에는 그 어떤 헤쳐나갈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비대위원을 맡으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그 누구보다도 또 공감을 하시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타당이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새 원내대표 이제 선출 다음 주 늦어도 25일까지 이제 선출한다는 이제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거기에다 이제 지방선거 6월 1일 이제 코앞으로 또 바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가 이제 어떤 게 될지 좀 들어볼까요?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는 당 내 그리고 당 외로 좀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선거에 패배하면은 당 안에서는 책임론이 불 수밖에 없어요. 뭐 계파에 따라서 친한 의원에 따라서 이렇게 책임론이 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통합 원내대표를 뽑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당 내에서 수습해야 될 일이고 당 외부적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사과하지 못했던 일들 이번 정부에서 뼈저리게 아픈 일들을 좀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대통령 임기가 아직 한참 남았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좀 미완의 과제들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보고 결국에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쉽게 우리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간극을 채우는 기간이 한 2달 정도라고 봅니다. 네. 새 원내대표로는 뭐 그 안에서 민주당 안에서 지금 유력하게 뭐 좀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까?
일단 박광원 의원님 계시고 박홍근 의원님도 계시고요. 또 이원욱 의원님도 계신데 네. 세 분 모두가 좀 다른 분과는 뭐라고 해야 돼 마찰이 없는 좀 통합형 리더거든요. 저는 세 분 중 누가 좀 원내대표를 맡더라도 좀 당이 수습될 수 있는 방향이 보인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뭐 민주당에서는 당장 사과를 하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그 윤석열 당선인으로 정권 교체가 된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게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개는 소위 말하는 10년 주기 정권 교체설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개는 한 정당이 10년 정도를 정권을 잡고 그 이후에 이제 정권이 바뀌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왜 유례 없이 5년 만에 바뀌었느냐? 그것도 거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90%까지 육박했던 적이 있었던 그리고 임기 말까지도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보여줬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5년 만에 바꾸는 동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결국 민주당이 보여줬던 내로남불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실정이라든지 국민들이 늘 비판해오신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굉장히 이념에 둘러싸인 여러 가지 민생과는 거리가 먼 그런 법안들을 마구 남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광역단체장들의 성비위 문제에 있어서도 좀 진정성 있는 사과를 충분히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 아직 미온적이라고 국민들이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앞으로 사과했으니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민주당이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극복하는데 수습하는데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국민들이 비판하셨던 문제들을 조목조목 사과하고 더 낮은 자세로 그리고 많은 의석수를 가진 야당으로서 해야 되는 일들을 차근차근 점검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에게 닥친 가장 큰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런 부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분이 또 있습니다.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데 최입의 비대위원. 앞서서 문 대통령 반성문 발언을 했다가 퇴출 목소리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오늘도 이 최입 의원의 정부 비판이 민주당 비대위 회의에서 이어졌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뭐 말이 좀 거칠었다는 데에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현직 대통령이 반성문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반성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하대하는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저는 반성문이다 이런 얘기 자체는 좀 부적절하다고 네. 생각했는데 이 최입의 그 비대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새겨들을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년 동안 어떤 식으로 국정을 운영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최입의 위원이 사실 상당 부분 잘 이야기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표현상의 문제가 좀 있겠지만은 이걸 가지고 최입의 위원을 흔들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다른 비대위원들이 쓴소리를 낼 때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왜냐하면 표현이 이게 잘못된 거 아닐까? 혹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많은 비난을 받지 않을까? 네. 위축 자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반성을 하기 위한 비대위라 그러면 이런 목소리도 다 품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입의 전 의원 지금 비대위원이죠. 이분의 의도는 문재인 정부가 과로만 이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듣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단어가 너무 지나쳤다라고 생각을 먼저 하고요. 최입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도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 반해서 탈당을 했던 인물이거든요. 이분은 당 안에서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 비대위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네. 그런 면을 볼 땐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지만은 사실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 반성은 남 탓에서부터 시작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민주당 안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 무조건적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토는 오히려 우리 지지층에 대한 반감만 살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0%가 넘는 와중에 무조건적으로 과만 있다. 반성문을 써야 된다라는 표현은 좀 과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청년마수에서는 윤석열호 인수위원회 출범 그리고 책임론과 당 주도권 경쟁의 민주당 상황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